안녕하세요. 라디오처럼 듣는 세계적인 운동 정보입니다. 수만 편의 논문을 AI와 분석하고 대신 읽어드립니다. 이제 매일 운동하면서 편하게 듣기만 하세요. 체지방 줄이면서 근육 늘리기,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 많은 분들이 식단, 운동에 집중하는데 어쩌면 가장 중요한 열쇠, 회복을 놓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 몸속 호르몬과 또 수면의 과학을 통해서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볼 건데요. 검증된 최신 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명쾌한 해답을 드릴게요. 몸을 변화시키는 그러니까 이 바디 리컴포지션 과정에서요. 우리 몸은 근육을 분해하려는 호르몬이랑 또 이걸 만들려는 호르몬 사이에서 계속 줄다리기를 하죠. 특히 칼로리를 제한하면 몸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코르티솔이라는 분해 호르몬 분비를 늘리게 되고요. 네, 정확합니다. 칼로리 부족은 일종의 비상신호로 인식이 되어서요. 뇌에서 시작되는 그 스트레스 반응 시스템, HPA축이라고 하죠. 그거 가동시켜요. 결과적으로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지는데 이 상태가 오래 가면 근육 단백질 분해, 프로테올리시스라고 하는 게 촉진됩니다. 코르티솔이 근육 단백질의 일종의 분해 딱지, 그러니까 유비퀴틴을 붙이는 특정 효소들 활동을 늘리고요. 이렇게 표시된 단백질은 세포 내 재활용 센터, 프로테아좀에서 파괴되는 거죠. 동시에 근육 합성 과정은 또 억제되고요. 그럼 좀 불리한 상황인데요. 근데 다행히 우리 몸에는 근육을 만드는 강력한 아군, 테스토스테론과 성장 호르몬도 있잖아요. 이들은 어떻게 대응하나요? 네, 그게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테스토스테론은 근육량과 힘을 키우는데 정말 필수적이죠. 이건 주로 잠자는 동안에 또 다른 축인 HPG축을 통해서 활발히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잠이 부족하면 이 과정이 바로 방해를 받아서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뚝 떨어지거든요. 실제로 일주일간 하루 5시간만 자도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10에서 15%나 감소할 수 있다는 연구도 있어요. 성장 호르몬 역시 조직 복구하고 근육 키우는 데 중요한데 이건 가장 깊은 잠 단계, 서파 수면 중에 분비량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코르티솔과 테스토스테론, 이 두 호르몬의 비율이겠군요. CT 비율. 이 비율이 우리 몸 상태를 알려주는 지표가 되는 거고요. 맞습니다. 코르티솔 대 테스토스테론 비율, CT 비율은 우리 몸이 현재 분해 모드냐 아니면 합성 모드냐 이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예요. 이 비율이 높으면 근손실 위험이 크다는 의미니까 충분한 수면을 통해서 이 비율을 낮게, 그러니까 근육 합성에 유리하게 유지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호르몬 균형 외에 그런 근육 자체의 에너지원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근육 속 글리코겐이 그냥 연료 이상이라고 하던데요. 네네. 고강도 운동 시에는 근육이 거의 전적으로 글리코겐이라는 저장된 탄수화물을 에너지원으로 쓰거든요. 근데 이 글리코겐이 고갈되면 단순히 힘이 빠지는 걸 넘어서서요. 근육 수축에 필수적인 점화 신호 있잖아요. 근형질세망 SR에서의 칼슘 방출이 제대로 안 돼요. 글리코겐 일부가 이 칼슘 방출 장치 주변에서 바로 에너지를 공급하는데 이게 바닥나면 근육은 힘을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엔진은 괜찮은데 시동이 안 걸리는 상태. 그래서 운동 직후에 탄수화물 섭취가 중요하겠군요. 그 기회의 창이라는 거랑 관련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운동 직후에는 근육세포가 인슐린에 아주 민감해져서요. 평소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혈액 속 포도당을 흡수해요. 바로 이때 탄수화물을 먹어주면 고갈된 글리코겐 저장고를 빠르게 다시 채울 수 있고 이게 다음 운동 수행 능력이나 회복 속도에 직접 영향을 미치죠. 호르몬 에너지원 받고요. 그럼 이제 뇌에서 얻는 신호, 중추신경계 피로도 중요하겠네요. 이건 근육 자체의 피로랑은 다른 거죠. 그렇죠. 중추신경계 피로는 뇌와 척수에서 근육으로 보내는 운동 명령 신호 자체가 약해지는 현상입니다. 더는 못하겠다는 정신적 한계나 집중력 저하, 운동 의욕 상실 이런 걸로 나타나죠. 어떻게 보면 뇌가 우리 몸을 과도한 활동에서 보호하려는 그런 방어 기전일 수도 있고요. 그 세로토닌 가설이라는 게 있는데요. 장시간 운동하면 특정 아미노산, 트립토판이 뇌로 더 많이 들어가서 피로감을 유발하는 세로토닌으로 전환되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세로토닌 자체보다는 도파민과의 균형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 최근에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피로는 세로토닌이랑 동기부여를 높이는 도파민, 이 둘 사이의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는 거죠. 세로토닌이 상대적으로 우세하면 피로를 느끼고 도파민이 우세하면 계속 운동할 힘을 얻는다고 보고요. 그래서 수면이 바로 이 신경전달 물질 시스템의 균형을
다시 맞추고 또 뇌활동 노폐물인 아데노신 같은 걸 청소하면서 중추신경계 기능을 회복시키는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수면에도 여러 단계가 있잖아요. 각 단계가 회복에 기여하는 방식도 다르겠어요. 네, 물론입니다. 수면은 크게 비렘 수면하고 렘 수면 주기로 나뉘는데 이게 한 90분에서 120분마다 반복되거든요. 비렘 수면 중에서도 가장 깊은 단계인 서파 수면, SWS는 주로 신체 회복, 그러니까 하드웨어 수리 시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때 성장 호르몬 분비가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운동으로 손상된 근육이나 다른 조직들을 복구하고 재건하는 거죠. 그럼 렘 수면은요? 렘 수면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렘 수면은 주로 뇌의 기능 회복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운동기술 학습이라든지 기억을 정리하고 감화하는 것, 감정 조절 같은 게 이 단계에서 활발히 일어나요. 특히 렘 수면 동안에는 뇌가 시냅스 가소성이라는 과정을 통해서요. 새로 배운 운동기술과 관련된 신경 연결을 최적화합니다. 불필요한 연결은 좀 약화시키고 중요한 연결은 더 강화하는 식으로요. 따라서 신체 회복에는 서파 수면이 그리고 신경계나 기술 습득에는 렘 수면이 필수적이라서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이 두 단계 모두 충분히 확보되어야 합니다. 훈련 성과를 보면요. 회복 상태를 가장 명확하게 알 수 있죠. 훈련 일지 자체가 이 자극, 회복, 적응 사이클의 결과를 그냥 그대로 보여주니까요. 네, 맞아요. 성과가 꾸준히 향상되고 있다면 현재 그 주어진 훈련 자극에 대해서 회복이 잘 따라오고 있다. 이런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핵심은 이 훈련 스트레스, 그러니까 자극을 어떻게 좀 측정하고 관리하느냐는 점인데요. 그렇죠. 근비대 훈련 같은 경우에는 유효 세트, 아시죠? 할 세트. hard sets. 네, 그 계산법이 아주 실용적인 것 같아요. 실패 지점까지 거의 다 가서 알아야 할 기준으로 0에서 4회 사이로 아주 힘들게 한 세트만 세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비교적 간단하면서도 실제 노력 수준에 딱 집중하는 방식이죠. 네. 반면에 그냥 세트 수, 반복 수, 중량 다 곱하는 볼륨 로드는요. 명확한 한계가 좀 있어요. 어떤 한계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아주 가벼운 무게로 많이 반복하는 거랑 무거운 무게로 적게 반복하는 거랑 이게 피로도가 다를 수 있잖아요. 네, 다르죠. 근데 볼륨 로드 상으로는 비슷하게 계산될 수도 있고 또 얼마나 그 실패 지점에 가깝게 온돈했는지 그 근접성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아, 사실 근육 성장을 이끄는 건 단순히 들어올린 총량이 아니라 그 한계에 가까워지면서 발휘되는 높은 수준의 운동 강도, 그러니까 노력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훈련하다가 성장이 딱 멈추는 그런 정체기를 만났을 때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거 실패인가요? 아니요, 그건 실패라기보다는 현재 훈련 자극하고 회복 사이의 균형이 뭔가 좀 깨졌다. 이런 중요한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신호다. 네, 너무 과도한 훈련량 때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영양이나 수면 같은 외부 요인이 문제일 수도 있고 혹은 그냥 몸이 현재 자극에 완전히 적응해버린 상태일 수도 있죠. 아, 그런 여러 가능성이 있군요. 그럼 이런 불균형 상태를 좀 해결하기 위한 전략 중 하나가 혹시 디로딩인가요? 네, 맞습니다. 디로딩이 바로 그거죠. 의도적으로 훈련 강도나 볼륨을 좀 줄여서요. 그동안 쌓인 피로를 해소하고 우리 몸이 다시 훈련 자극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만드는 뭐랄까 선제적인 관리 방법입니다. 이런 성과 기반의 회복 관리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방법론도 있을까요? 네, 그 르네상스 주교와 모델에서 제시하는 개념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개념들이 있는데 특히 최대 회복 가능 볼륨, 그러니까 MRV. MRV, Maximum Recoverable Volume. 네, 맞아요. 그게 중요한데요. 이건 말 그대로 다음 훈련 세션 전까지 정말 겨우겨우 회복할 수 있는 훈련량의 상한선, 우리 몸의 회복 능력의 어떤 레드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레드라인. 그럼 저의 MRV는 어떻게 찾을 수 있는 건가요? 사람마다 다를 텐데요. 네, 이건 개인차가 아주 커서 직접 찾아야 합니다. 보통은 이제 최소한의 성장 효과를 내는 볼륨, MEV라고 하는데요. MEV, Minimum Effective Volume. 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매주 유효 세트 수를 조금씩 늘려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훈련 성과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아주 면밀히 관찰해야 합니다. 계속 기록하면서요? 그렇죠. 성과가 더 이상 늘지 않거나 오히려 약간 떨어지기 시작하는 지점이 보이면 그 부근이 내 MRV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그 지점에 도달하면 네. MRB에 도달했다 싶으면 디로딩을 딱 실시하고요.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피드백 루프가 핵심입니다. 성과 추적 말고 우리 몸 내부 상태를 좀 직접 들여다볼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문제가 생기기 전에 좀 미리 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 좋은 질문이십니다. 바로 그 생리학적 바이오마커들이 그런 역할을 좀 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조기 경보 시스템처럼 쓰는 거죠. 조기 경보 시스템? 네. 중요한 건 여기서 남들이랑 비교하는 게 전혀 아니고요. 개인의 평소 기준선, 베이스라인을 설정하고 거기서 얼마나 벗어나는지를 추적하는 게 중요합니다. 개인의 기준선이요? 그럼 어떤 지표들이 좀 유용할까요? 대표적으로는 심박 변이도, HRV라고 하죠. Heart Rate Variability. 네, HRV. 네. 특히 RMSSD라는 구체적인 값을 통해서 자율신경계의 균형 상태를 좀 엿볼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HRV가 높을수록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돼서 몸이 잘 회복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럼 HRV 추세를 보면서 훈련 강도를 조절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HRV가 평소 기준선 수준이면 계획대로 훈련하고 기준선보다 약간 낮다 싶으면 그날 훈련의 강도나 볼륨을 살짝 조절하고요. 네. 며칠 연속으로 눈에 띄게 확 낮다. 이러면 좀 적극적인 회복 활동이나 아예 휴식을 고려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또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재는 안정시 심박수, RHR 있죠. Resting Heart Rate. 네, RHR. 이것도 간단하지만 꽤 유용한 지표입니다. 평소보다 며칠간 계속해서 분당 한 5에서 10회 이상 높게 나온다. 그러면 피로가 누적됐나? 수면이 부족했나? 아니면 감기 같은 질병 초기인가? 혹은 좀 오버리칭 상태인가? 이렇게 의심해 볼 수 있어요. 혈액 검사 같은 조금 더 정밀한 방법도 당연히 있겠죠? 물론입니다. 크레아틴 키나제, CK 수치로 근육 손상 정도를 보거나 코르티솔 대비 테스토스테론 비율이라든지 염증 관련 수치들 이런 걸 통해서 전신적인 스트레스 수준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하. 다만 이런 지표들은 해석에 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요. 단독으로 보기보다는 다른 정보들이랑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네, 전문가와 상의해야겠군요. 그렇죠. 이런 생리 지표들은 근데 실제 훈련 성과가 떨어지기 전에 그 전에 문제를 미리 알려주는 어떤 선행 지표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객관적인 숫자들만큼이나 중요한 게 또 있다고 들었어요. 바로 그 주관적인 느낌이요. 아, 네, 맞습니다. 오늘 컨디션이 어떻다 하고 느끼는 거, 이게 사실 우리 몸이 수많은 내부, 외부 신호들을 다 종합해서 보내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거든요. 네. 이걸 좀 더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피로도, 기분, 어젯밤 수면의 질, 스트레스 수준, 근육통 같은 거를 1점에서 5점 척도 같은 걸로 매일 기록하는 그런 웰니스 설문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느낌을 데이터화하는 거죠. 주관적인 느낌이 오히려 객관적인 지표보다 더 민감할 수도 있다고요. 네, 실제로 몇몇 연구에서는 이런 주관적인 측정치들이 객관적인 생리 지표들보다 훈련 부하의 변화를 더 민감하게 반영한다. 이렇게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왜 그런 거죠? 왜냐하면 주관적인 느낌에는 훈련 스트레스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스트레스나 심리 상태까지 이게 다 통합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아, 하지만 당연히 한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스로는 나 잘 회복됐어? 라고 느끼지만 실제 몸에는 생리적인 스트레스가 남아있을 수도 있고요. 그럴 수 있죠. 반대로 몸은 괜찮은데 기분이나 다른 요인 때문에 오늘 컨디션 별로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 거죠. 잠은 충분히 잤는데 주관적인 수면 만족도는 낮은 경우 이런 게 대표적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훈련 성과, 그리고 생리학적 지표, 마지막으로 주관적인 느낌,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특히 체지방을 좀 줄이면서 근육량을 늘리려는 시도처럼 칼로리 섭취를 제한하는 상황이 있잖아요. 네, 리컴포지션 같은 거요? 네, 그럴 때는 회복 능력이 평소보다 떨어지기가 쉽습니다. 즉 MRV가 낮아지고 또 에너지 부족 상태, REDS의 위험도 커지기 때문에 더욱 세심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 세 가지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통합해서 실제 훈련 결정에 활용할 수 있을까요? 좀 예시를 들어주실 수 있나요? 네, 예를 들어서 성과는 계속 좋아요. 녹색 신호. 근데 생리학적 지표, 예를 들어 HRV는 약간 기준선 아래로 떨어졌어요. 황색 신호. 그리고 주관적인 느낌, 피로감은 꽤 높아요. 적색 신호. 이런 식으로 각 차원의 상태를 신호등처럼 평가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내리는 매트릭스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 신호등처럼요? 네, 만약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과는 계속 좋게 나오는데 HRV 수치가 떨어지고 주관적인 피로감도 높다면 황색적색, 이게 아직 겉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무언가 문제가 쌓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성과는 제일 나중에 떨어지니까 맞습니다. 성과는 가장 마지막에 떨어지는 후행 지표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선제적으로 훈련 강도를 좀 조절하거나 회복에 더 신경 쓰는 조치가 필요한 겁니다. 결국 회복 관리라는 게 단순히 푹 쉬는 걸 넘어서 훈련 성과, 생리학적 지표, 그리고 주관적인 인식까지 동원해서 능동적으로 상태를 측정하고 관리해야 하는 대상이군요. 어느 한 가지 지표만 볼 게 아니라 이 세 가지를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다층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수면을 그냥 쉬는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여러 단계로 이루어진 아주 복잡하고 또 능동적인 과정이잖아요. 네, 맞아요. 특히 이제 신체 구성을 좀 개선하려는 리컴포지션이라고 하죠. 이걸 목표로 한다면 수면의 그 구조 자체가 정말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가장 깊은 잠, 그 서파 수면 단계에서 테스토스테론이랑 성장 호르몬 분비가 확 늘어나거든요. 아, 그때 나오는군요. 네, 이 호르몬들이 근육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고 조직 복구를 돕는 아주 핵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서파 수면이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 수치 조절에도 중요하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이게 부족하면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져서 근육이 분해될 수도 있어요. 이화작용이 촉진되는 거죠. 물론 렘 수면도 중요해요. 정신 회복이나 운동 기술 배우는 것 같은 데는요. 그렇지만 실제 근육 회복은 네, 실제적인 근육 단백질 합성 같은 물리적인 회복은 전체 수면 과정, 특히 깊은 잠, 그러니까 서파 수면 중에 많이 일어나죠. 심지어 하루만 잠을 설쳐도 근육 단백질 합성이 한 18%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연구도 있어요. 18%요? 와, 생각보다 정말 큰데요? 그럼 결국 잠을 잘 자는 게 근육 만들기에 진짜 필수라는 건데 어떻게 하면 수면의 질을 좀 높일 수 있을까요? 역시 환경이 중요하겠죠. 아주 중요하죠. 수면 환경을 잘 만드는 게 첫걸음이에요. 크게 보면 빛, 온도, 소리 이 세 가지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빛, 온도, 소리. 네, 먼저 빛, 특히 그 전자기기 같은 데서 나오는 거 이게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 분비를 막아요. 아, 그래서 자기 전에 스마트폰 보지 말라는 거군요. 그렇죠. 놀랍게도 그냥 일반 실내 조명 한 100럭스 정도만 돼도 멜라토닌 분비가 늦어져요. 그러니까 침실은 정말 깜깜하게 거의 10럭스 미만 완전 암흑 상태로 만드는 게 제일 좋아요. 10럭스 미만이면 정말 어두운 거네요. 네. 암막 커튼 치고 전자기기 불빛 같은 거 다 가리고요. 자기 한두 시간 전부터는 조명도 좀 어둡게 따뜻한 색깔 조명으로 쓰는 게 좋고요. 빛만 잘 조절해도 효과가 크겠네요. 그럼 온도는요? 아까 온도도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우리 몸이 잠들려면 이 심부 체온, 그러니까 몸속 깊은 온도가 살짝 떨어져야 하거든요. 평소보다 한 0.3도에서 0.6도 정도요. 아, 오히려 떨어져야 잠이 오는군요. 네. 그래서 침실 온도는 약간 서늘하게 섭씨로 한 18.3도에서 20도 사이가 이상적이라고 해요. 18도에서 20도. 그리고 재밌는 게 자기 한 90분에서 120분 전에 따뜻한 물로 목욕하는 거 있잖아요. 40도에서 43도 정도? 이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따뜻한 물로 목욕하는데 왜죠? 목욕으로 잠시 체온이 올랐다가 식으면서 몸속 심부 체온이 더 효과적으로 떨어지게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잠드는 데 걸리는 시간을 줄여줄 수 있어요. 아, 그런 원리가 있었군요. 신기하네요. 마지막으로 소리는 어떤가요? 소리도 은근히 중요해요. 아주 조용한 환경, 33데시벨 정도, 이것도 수면 중에 잠깐씩 깨게 만들어서 서파 수면이나 렘 수면을 방해할 수 있어요. 33데시벨이면 진짜 작은 소리 아닌가요? 네, 속삭이는 소리 정도인데도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백색 소음이나 핑크 소음 같은 거 있죠. 50데시벨 넘지 않는 선에서 틀어놓으면 이게 다른 갑작스러운 소음을 좀 가려줘서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아, 소음을 소음으로 막는 거군요. 그렇죠. 정소음에 예민하면 귀마개 쓰는 것도 방법이고요. 네, 환경을 이렇게 만들고 또 우리 행동 자체를 좀 바꾸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뭐랄까, 침대는 딱 잠만 자는 곳, 이렇게 뇌를 훈련시키는 거죠. 정확해요. 그걸 이제 자격 통제 요법이라고 부르는데요.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째, 침대에서는 정말 잠자는 거랑 성관계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TV 보거나 스마트폰 쓰거나 일하거나 걱정하거나 이런 거 절대 안 하고요. 침대, 수면, 이렇게 딱 연결시키는 거군요. 네. 둘째는 진짜 졸릴 때만 눕는 거예요. 셋째, 누웠는데 한 20분 지나도 잠이 안 온다.
그럼 그냥 일어나서 침실 밖으로 나가세요. 아, 억지로 누워있지 말고요. 나가서 좀 편안한 활동, 조용히 책을 읽는다든지 하다가 다시 졸음이 오면 그때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넷째, 기상시간. 주말에도 똑같이 지키는 게 생체 리듬에는 훨씬 좋아요. 일관성 있게, 그리고 자기 전에 한 30분에서 60분 정도 뭔가 긴장을 푸는 그런 의식 같은 걸 만드는 것도 도움이 되겠네요. 뭐 가볍게 스트레칭을 한다거나 책을 읽는다거나. 아주 좋죠. 그게 잠을 위한 강력한 신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훈련한 날 직후나 아니면 쉬는 날 활동도 회복에 영향을 줘요. 능동적 회복이라고 하는데요. 능동적 회복이요? 네, 저강도 운동을 하는 거예요. 운동 끝나고 한 10분, 15분 가볍게 걷는다거나 아니면 아예 쉬는 날에 20분에서 30분 정도 저강도 유산소 운동을 해주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젖산 같은 피로물질 제거에 도움이 돼요. 아, 완전히 쉬는 것보다 가볍게 움직이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군요. 그럼 폼롤러 같은 걸로 문지르는 거, SMR이라고 하죠. 그것도 많이들 하던데 효과가 있나요? 네, SMR이 그 근육통 느끼게 하는 통증 신호를 좀 억제해주고요. 그 부위 혈류를 늘려서 운동 후 근육통, DOMS라고 하죠. 그걸 좀 덜 느끼게 하고 일시적으로 관절 가동 범위를 좀 넓혀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인가요? 한 근육 부위당 90초에서 120초 정도. 너무 빠르지 않게 천천히 압력 조절하면서 롤링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쉬는 날에 모빌리티 운동, 특히 고관절이나 등, 어깨, 이쪽 가동성 운동 꾸준히 해주는 것도 장기적으로 관절 건강이나 부상 예방에 좋고요. 그렇군요. 지금까지는 좀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행동, 활동 위주로 이야기했는데 이제 좀 더 보이지 않는 영역으로 가볼까요? 자율신경계라든지 카페인 같은 거요. 사실 회복이라는 게 결국 우리 몸이 그 활동 모드, 교감신경 우위에서 휴식 모드, 부교감신경 우위로 넘어가는 과정이잖아요. 맞아요. 그 전환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도울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호흡이에요. 호흡이요. 네, 특히 횡격막을 쓰는 복식 호흡을 천천히 하는 거예요. 분당 한 6회 정도로요. 이게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하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4초 들이쉬고 4초 참고 4초 내쉬고 4초 참는 이런 박스 호흡이나 4초 들이쉬고 7초 참고 8초 내쉬는 4-78 호흡 같은 거요. 하루에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꾸준히 해보면 좋습니다. 와, 호흡만으로도 신경계 상태를 바꿀 수 있다니 되게 흥미롭네요. 그럼 카페인 이야기도 좀 해보죠. 운동 전에 부스터로 마시는 분들도 많고 그냥 습관적으로 커피 많이 드시잖아요. 이게 회복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카페인이 뇌에서 아데노신 수용체라는 걸 막아서 각성 효과를 내는 거잖아요. 아데노신이 쌓이면 졸린 건데 이걸 막으니까요. 네. 문제는 이게 잠드는 데 걸리는 시간, 그 수면 잠복기를 늘리고 자는 도중에 깨는 횟수도 늘리고 총 수면 시간이랑 특히 그 중요한 서파 수면 양을 줄인다는 거예요. 반감기가 한 5시간에서 7시간 정도라고 하던데 그럼 그냥 저녁 늦게만 안 마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개인차가 꽤 커요. 유전적으로 카페인 분해가 느린 사람도 있고요. 더 중요한 건 내가 느끼는 거랑 실제 수면 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도 실제로는 안 좋을 수 있다. 네, 난 커피 마셔도 잘 자. 이래도 실제 측정해보면 수면의 질, 특히 깊은 잠의 비율은 떨어져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한 200mg 카페인, 그러니까 보통 큰 커피 한 잔 정도는 최소 잠자기 8시간 전에는 끊고 400mg 같이 좀 많은 양, 강력한 운동 부스터 같은 거는 12시간 이상 전에 섭취를 멈추는 게 좋다고 권장돼요. 와, 12시간 전이요? 생각보다 훨씬 기네요. 마지막으로 보충제는 어때요? L테아닌이나 ZMA 같은 거 수면에 도움된다는 말도 있던데요. L테아닌은 아미노산인데 이게 졸리게 하진 않으면서 불안감을 좀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수면질 개선에 도움이 될 수는 있죠. 보통 한 200에서 400mg 정도 먹고요. ZMA는 아연, 마그네슘, 비타민 B6 복합제인데 이게 원래 부족했던 사람한테는 수면 개선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평소 식단으로 충분히 먹고 있다면 추가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고요. 결국엔 기본이 중요하다는 거네요. 네, 꼭 강조하고 싶은 게 어떤 보충제도 앞에서 말한 좋은 수면 환경 만들고 행동 습관 바꾸고 카페인 관리하는 이런 기본적인 수면 위생을 대신할 순 없다는 거예요. 보충제는 정말 말 그대로 보조적인 수단일 뿐입니다. 계획된 훈련 휴식,
그러니까 디로드 위크라고 부르는 거요. 이게 그냥 훈련을 멈추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강도나 볼륨, 그 양을 줄여서요. 우리 몸하고 신경계가 좀 회복하고 다음 성장을 준비할 시간을 주는 그런 능동적인 과정이라고 하죠. 네, 맞아요. 그 스트레스 반응 단계 있잖아요. 일반 적응 증후군, 경고, 저항, 소진 이렇게 가는데 그렇죠. 디로드는 그 마지막 소진 단계로 가는 걸 막아주는 일종의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셈이죠. 그래야 훈련하고 나서 회복하면서 이전보다 더 좋아지는 그 초과 회복이 잘 일어나거든요. 네, 그 초과 회복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근데 이 디로드가 필요한 시점을 잡는 게 두 가지 접근이 있어요. 미리 계획하는 거랑 몸의 신호를 보고 하는 거. 아, 선제적인 거랑 반응적인 거? 네. 보통은 피로 신호가 오기 전에 예를 들어 중급자면 한 6주에서 8주 훈련하고 1주, 상급자면 더 짧게 3주에서 6주하고 1주 이런 식으로 계획해서 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더 좋다고 봐요. 미리 계획하는 게 더 권장되는군요. 특히 그 칼로리가 부족한 상태 있잖아요. 체지방 감량기. 이때는 회복 능력이 좀 떨어지니까 디로드를 더 자주 가져가는 게 필요할 수도 있고요. 물론 뭐 계속 아프거나 운동 능력이 확 떨어지거나 너무 무기력하면 그때 반응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디로드를 할 때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주로 볼륨이나 강도를 조절한다고 들었는데요. 네,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볼륨 감소. 이건 쓰는 무게는 그대로 두고요. 세트 수나 반복 횟수를 한 30에서 50% 정도 줄이는 방식이에요. 아, 무게는 유지하고 양을 줄이는 거? 그렇죠. 이러면 고중량 다루는 감각은 유지하면서 신경계 피로를 줄일 수 있고요. 다른 하나는 강도 감소인데 이건 세트랑 횟수는 비슷하게 하면서 무게를 평소 최대치의 한 50에서 70% 정도로 낮추는 거죠. 이거는 좀 가볍게 하는 거네요? 네, 관절 부담이 적고 자세 연습 같은 기술적인 부분에 집중하기 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디로드를 완전 쉬는 걸로 착각하면 안 되고요. 또 너무 살살해서 뭐랄까 의미 없는 훈련이 되지 않게 그 능동적 회복이라는 걸 기억해야 해요. 네, 능동적 회복. 이게 핵심이군요. 자, 훈련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영양 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다이어트 브레이크라는 것도 있던데요. 이것도 계획된 휴식인가요? 맞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우리가 오랫동안 칼로리를 제한하면요. 몸이 거기에 적응을 해요.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는 거죠. 이걸 대사적응이라고 부르고요. 아, 몸이 에너지를 아끼려고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렙틴 같은 호르몬은 줄고 그렐린은 늘어서 식욕 조절도 힘들어지고 코티솔이나 갑상선 호르몬에도 불균형이 올 수 있고요. 다이어트 브레이크는 이걸 좀 완화시키려고 일부러 일정 기간 칼로리 섭취를 유지 수준까지 다시 올리는 전략입니다. 호르몬 환경을 좀 리셋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잠깐 멈추고 유지 칼로리를 먹는 거네요. 네, 맞아요. 이게 그냥 쉬는 게 아니라 다이어트를 더 길게 하기 위한 전략인 거죠. 관련된 연구 결과 같은 것도 있을까요? 효과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있습니다. 그 유명한 MATDR 연구를 보면요. 2주 다이어트하고 2주 유지 칼로리 섭취를 반복한 그룹이 그냥 쭉 다이어트한 그룹보다 체지방도 더 많이 빼고 대사적응도 적었다고 해요. 오, 흥미로운데요? 더 효과적이었다는 거네요? 또 최근 아이스킴 연구에서는 3주 다이어트하고 1주 브레이크를 가진 그룹이 연속으로 한 그룹이랑 지방 감량 자체는 비슷했는데 배고픔이나 뭔가 먹고 싶은 욕구가 덜하고 만족도는 더 높았다고 보고됐어요. 아, 심리적인 면에서도 도움이 되는군요. 그렇죠. 보통은 한 4주에서 12주 정도 다이어트 할 때마다 1주에서 2주 정도 브레이크를 권장하고요. 체지방률이 낮을수록 좀 더 자주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실행할 때는 어떻게 칼로리를 설정해야 하나요? 유지 칼로리라고 하셨는데. 네, 자기의 추정 유지 칼로리를 먹는 게 목표인데요. 계산은 보통 지금 먹는 다이어트 칼로리에다가 하루에 줄이고 있는 칼로리양, 예를 들어 뭐 400에서 500칼로리 정도를 더해서 계산할 수 있어요. 아, 부족분을 다시 채워주는 느낌이네요. 네. 그리고 이때 늘어난 칼로리는 주로 탄수화물로 채우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글리코겐도 빨리 채우고 렙틴 수치 회복에도 효과적이거든요. 탄수화물이 중요하군요. 네. 이때 일시적으로 체중이 좀 늘 수 있어요. 글리코겐이랑 수분 때문에요. 근데 이건 체지방 느는 게 아니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이어트 다시 시작하면 원래 추세도 돌아가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지점에 보이는데요. 훈련의 휴식인 디로드와 영양의 휴식인 다이어트 브레이크. 이 둘을 같이 하면 어떨까요? 우리 몸은 이걸 구분하지 않고
전체적인 스트레스로 받아들인다고 하셨잖아요. 네, 아주 좋은 포인트입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논리적인 접근이에요. 디로드 주간에 다이어트 브레이크를 같이 하는 거죠. 오, 같이요? 네, 시너지 효과가 상당합니다. 생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요. 디로드가 근육이랑 신중기에 휴식을 줄 때 다이어트 브레이크는 그 회복에 필요한 에너지랑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해 주는 거예요. 글리코겐 재충전이나 호르몬 정상화도 훨씬 잘 되겠죠. 아, 회복의 질이 달라지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힘든 훈련이랑 식단 제한에서 동시에 딱 벗어나니까 정신적인 재충전이나 동기부여에도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정말 그렇겠네요. 훈련도 쉬고 먹는 것도 좀 편해지니까. 맞습니다. 자, 이렇게 회복 전략들을 잘 활용해서 목표를 달성했어요. 그럼 그 다음은요? 그냥 원래대로 돌아가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아, 그렇죠. 요요 걱정도 되고. 네. 그래서 마지막 단계로 리버스 다이어팅이라는 걸 하는 게 중요합니다. 목표 달성 후에 칼로리 섭취를 아주 점진적으로 천천히 늘려가는 거예요. 서서히 늘린다. 네.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면서 대사율을 서서히 회복시키고 갑자기 체지방이 확 늘지 않게 하면서 새로운 유지 칼로리 수준을 찾는 거죠. 이게 안정적인 유지 단계로 넘어가는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성공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운동 정보 너무 많고 복잡하셨죠? 저희가 믿음직한 운동 나침반이 되어 핵심만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운동하며 똑똑해지는 경험, 구독 버튼으로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어떤 주제가 궁금한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대신 연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처럼 듣는 세계적인 운동 정보였습니다.